자, 여러분들 그 자료 다 받으셨으면 자, 일단 우리 수업이 직업기초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 상식이란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공기업에서는 전공 평가에서 일부 보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 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이 과목의 유용성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CS에서 녹아나는 상식 문제를 잡기 위한 과정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활용성 높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의 시사적인 이슈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8회 수업인데 여러분들한테 일단 테스트 문제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NCS가 최초로 시행할 때 제시했던 그 유형의 문제가 시사상식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NCS에 변형된 회사들이 일부 NCS 문항에 녹아내는 일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일반 상식으로 꽤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도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8회로는 수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수업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 시사 상식이겠죠? 이쪽 파트의 좁힌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만 소화하면은 최근에 일단 경향은 여러분들이 파악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쪽 파트에 공부를 하실 분은 특별히 출판사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시중에 격월지로 나오는 거 있죠. 2달에 한 번씩 간행하는 그런 시사 상식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참고로 보셔도 꽤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당황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요령도 되고, 그 다음에 NCS의 변형된 스타일의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경향이 이번 이런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경향을 좀 잡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자료가 한번 좀 인쇄가 일단 출력이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테스트도 같이 겸해가지고 일단 접근할 텐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제목이 우리가 NCS 직무역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상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봐가지고 내가 한번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예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한번 요 정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요걸 한번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괄호 안에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저와 설명과 더불어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한번 적어 보실까요? 자,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거의 의욕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는 국정원이랑 그 다음에 경호처도 일단 커리 중에 하나인데 그쪽 시험도 NCS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국정원은 NIT라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에 대한 그 강화를 경호처도 일단 올해부터 시험을 일단 치르기를 일단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식 파트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요새의 경영에서 NCS가 직무적 역량에서 상식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의 NCS 기초 역량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가 없는데 분명히 NCS가 2014년에 일단 기획을 할 때부터 이 상식 문항은 분명히 녹여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문항을 좀 또 회사도 그렇게 지원을 하실 때 조금 더 여유 있고 접근력 높게 일단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게 일단 과목의 의의겠죠. 보시면 여기 처음부터 나오는 게 기술 용어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인공지능 운운에서 조금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짜증이 나는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파트에, 즉 면접에서도 AI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사항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접근성이 높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용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좀 한일 간의 관계가 냉각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도 무역전쟁, 관세전쟁으로 촉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현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하면서 용어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한 파생적인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에 내용 한번 보시면 제목을 뭐라고 쓰셨습니까? 혹시 쓰신 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라고 얘기하죠. 온라인 매체에서 이렇게 피츠버드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로서 딥러닝과 그 다음에 페이크의 합성어로 표현인 게 딥페이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딥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전직 대통령을 백악관에 앉혀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연출하게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인물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정교한지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작된 일단 인물이라는 걸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게 자, 일단 문제로 일단 부각될 수 있냐면, 저 밑에 나와 있죠? 처음 일단 주목받은 건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뭐 성인물이나 등등으로 논란이 돼서, 이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단 페이크 뉴스와 더불어서 현대 이미지를 전달할 때 얼마나 조작적인 게 가능할지 알려주는 하나의 시사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면 음성 포토샵도 보코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목소리도 변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인물이 갑자기 우리가 돌연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뭐 일단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용어를 일단 쉽게 말하면 목소리를 변조해 가지고 그걸 대신 여러 가지 상대 타겟팅을 이용해 가지고 제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급의 무서움을 또 한번 날려줬습니다. 요 위에 있는 제목은 딥페이크고요. 그 다음에 보코라고 하는 포토샵도 음성 포토샵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의미와 페이크의 합성어의 그 관계성도 하나 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손님으로 가장해서 직원의 고객 응대 태도 뭐 등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점이면 본점에서 직원을 파견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절대로 직원인 티를 내면 안 되겠죠. 그죠? 위장된 거겠죠. 그죠? 그런 걸 통해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요 용어가 과연 뭘까요? 사업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데 요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파생적으로 이런 일단 테스트의 방법을 많이 원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리 쇼퍼. 자, 요 용어는 미스터리 쇼퍼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방법이나 금융회사나 백화점 같은 다양한 2차 서비스업에 관련된 그 업종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평가하는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된 게 왜 시사적인 거냐면 서울시가 학교 보안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교의 치안을 일단 검토할 때 이걸 원용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미스터리 쇼퍼의 의미와 파급 또는 파생된 용어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요거 하나 크게 한번 체크하시고 요게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기출문제로 일단 출제가 됐던 부분이 세 번째죠. 능력이 없는 운운할 때 그 대목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스스로의 오류를 알지 못하는 현상. 뭘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효과나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심리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니까 용어를 별도로 외우셔야 되겠죠. 어쨌건 이 이론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런 이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 또한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이름을 땄어요. 더닝 크루거 효과. 더닝 크루거 효과가 요 세 번째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또는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더닝 크루거란 이름 자체가 코넬대 그 연구진에 의해서 이름을 앞자만 일단 펄스 네임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효과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런 어떤 효과를 사회 심리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부생들을 일단 평가해가지고 그들이 차기 시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 테스트해 본 결과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 다음 예상을 더 높게 했고 우수한 성적이 10% 일단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 성적을 낮춰서 평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자기 실력에 대한 점검이나 과정을 모르니까 높이 책정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소비자 효과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 이거는 자, 말 그대로 단순하게 사회 심리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소비 심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죠? 자, 조금 숨가쁘게 갑시다. 네 번째입니다. 자, 요 용어 한 번만 한번 잡아보실까요? 요새 문제가 돼가지고 요새 금융제도나 등등에 대해서 뭐 금융권 이외에서도 많은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일단 비근하게 일단 들 수 있는 얘기가 면접이 상당히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단 토론 면접이나 등등에서 적절한 용어 선정이나 활용성은 좀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죠? 주제 중에 하나가 요새 돌아가는 경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적으로 요구하고 그걸 빨리 캐치한 다음에 상대를 논박할 때 쓰일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런 직접적인 어떤 경제 일단 용어는 아닌데 세금 제도가 조금 개편이 됐어요. 그죠? 한번 보실까요? 자, 분리 과세하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종합 소득으로 환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연간 금융 소득이라고 얘기해서 금융 소득에 들어가는 게 이자와 배당 소득이겠죠. 이 소득이 여태까지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누진소득세율로 자 일단 종합적으로 일단 그 누진세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보다 누진적으로 더 올리는 그죠? 그러니까 세금 증세 효과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용어도 같이 알아두실 것.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바로 이 해당되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항도 나올 수가 있겠죠. 2천만 원 이하면 원천과세야. 그죠? 그래서 아예 세금을 일단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계해가지고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요새 2천만 원이 뭘로 바뀌었다? 1,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암기하실 것. 여기 옆에는, 그러니까 뒤에는 일단 밑에 있는 항목에는 그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존에 적용했던 종합과세의 기준은 2천만 원이었어. 그죠? 그런데 세율을 좀 더 증세하기 위해서의 방법은 그 세원을 좀 낮춰야 되겠죠? 1,000만 원으로 고쳐놨다고.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요 과세 대상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늘어난 만큼 뭐가 있었겠습니까? 조세 저항이 있겠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세 저항 세력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서민들은 이 금융과세에 대한 해당자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대부분 다 소득과세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고할 여지가 좀 부여되는 거죠. 어쨌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 부분이고 최근에 달라진 조세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줬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뭐라는 거. 이 정도만 캐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는 게 가장 밑에 좀 출력이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과잉진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1차 진료, 2차 진료로 나누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단순한 1, 2차의 일단 진료에 대한 그 단계가 아니라 페이지 두 번째로 넘어가셨죠.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과하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단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현상이야. 그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과잉 어떤 진료에 대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특히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 이걸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라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낮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다시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지칭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여러 병원을 자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과잉진료를 받고자 하는 건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잉진료 받았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 나온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건 통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과잉진료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결국 자 비용이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진료가 부실한 나라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의료 쇼핑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초진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의원급 병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단 징후만 나오더라도 일단 종합병원이나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의료 낭비를 부추긴다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의료 쇼핑 하나 더 아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거 꼭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그 다음 나오는 파트입니다. 바로 이쪽에 처음에 나오는 그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공장 곳곳에 센서나 카메라를 설치. 그러니까 요새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나마 NCS 유형으로 문제 나오는 게 두 개야. 외교적 현황과 경제 현상. 그 다음에 기술 용어들이 슬쩍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친숙하지 못하면 조금 애먹는 파트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가동률이나 제품 재고나 품질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수집, 분석하는 공장 시스템. 오케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실 것 기출문제였어요. 자,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낮추는 경우. 만약 나오면은 지트 시스템 같이 바로 보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활화를 도모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일단 회사가 태평양물산입니다. 상당히 일단 그 OEM은 아시죠? 그죠? 주문자 부착 상품 일단 생산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일단 만들었던 얘네들 제품이 뭐냐면 뭐 네파나 뭐 이런 일단 구체적인 브랜드도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데 이들이 아웃도어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이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서 자, 일단 원활화, 그러니까 생산성의 제고에 꽤 효과적이다라고 하나 꼭 기억해 두실 것. 자, 여기는 빈칸이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 용어가 뭘까요? 기존의 CPU가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뭐의 기능을 일단 본딴 거다? 뇌의 기능. 그러니까 멀티 태스크처럼 일단 같은 일을 이 뇌는 우리 인간의 뇌는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10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던 그죠? 이 빈칸은 아니지만 빈칸에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뭐가 되겠죠? AI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목에 들어갈 게 AI 반도체. 자, 요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조금, 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부분에서는 반도체 강국인 건 분명한데, 종합적인 일단 반도체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 AI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산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동안에 일단 우리가 D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러시나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주력을 일단 키우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미래 지향성이 있는 반도체를 AI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집단 토론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붙여놓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미래 산업 4차, 6차 혁명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쨌건 이 부분은 일단 괄호는 없지만 AI 반도체가 바로 그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이거는 뭐 어디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까? 어디를 우리 버블 세븐이라고도 얘기하죠. 부동산이 과잉 투자돼가지고 한때 문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현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애를 먹었던 경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간신히 지금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잡혔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죠, 그죠? 쉽게 말하면 GTX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잠재적 위험성을 분명히 도래하고 있는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어쨌건 풍선 효과가 바로 이 제목인데요. 풍선 효과는 뭐 단순하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투기 지역을 잡음으로써 다른 투기 지역이 또 대상지로 떠오르는 걸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유효자본을 막는 역할은 했지만 이게 또 딴 데로 일단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투자되고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이 늘려가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해되시죠? 자, 일단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투자되고 또 일어난 현상을 이름하여 풍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는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까지 어렵지 않으시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이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단체가 아닌 개별로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 이거는 뭐죠? 유오커는 단체 관광객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와 대비적인 거야. 놀 유자 써가지고 나오는 유오커는 우리나라 일단 집단적으로 일단 단체 관광하는 패키지 관광하는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 여행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깃발 흔들고 이렇게 여행하는 일단 그 단체 관광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일단 그 특정 지역을 관광하는 개별 관광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여행에 대한 캐리어가 높아질수록 그쪽에 대해서 일단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별적인 정보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들이 일단 새로운 소비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말 그대로 사드 배치 이후에 부진했던 두 나라의 교역 관계가 이들을 통해서 활성화됐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죠? 그 한자로 이산할 때 산자가 흩어질 산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산자를 써가지고 산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자로 그대로 표현하면 산객을 얘기하죠. 그죠? 산커가 바로 요 대목이고 이게 은근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했던 의류나 화장품이나 음식을 소비하는, 그죠? 그래서 한류의 그 사드 배치 이후에 한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숨골을 좀 터준 역할을 하는 게 이들의 산커예요. 그죠? 얼마 전에 일단 그 동대문 같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직접 유튜버들이 일단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대거 구매하는 형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일단 다양한 소비의 양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용어들이 좀 까다롭고 힘듭니다.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다이거우라고 얘기하는, 다이거우. 그죠? 그대로 얘기하면 다이거우. 다이거우는 대리상들을 얘기합니다. 대리상. 대리상이 뭐죠? 우리나라에 왜 면세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면세점 자체도 너무 과잉 투자돼가지고 일부는 면세점 자체가 적자폭이 너무 커가지고 자, 면허 취소될지도 모른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들이 오픈하자마자 가장 많이 일단 들어오는 게 이 다이거우래요. 그죠? 일종의 대리상을 얘기하는 거죠. 와가지고 부탁을 받은 거야. 현지에서 부탁받아가지고 고가 제품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가서 자기는 프로티지 먹고 나머지 일단 원래 주문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상이 맞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일종의 면세점의 주 수입원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이나 아니면 유통업계는 상당히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다이거, 산커 이런 용어들은 다양한 유통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적해야 될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용어 하나만 더 알아두실까요? 페이지 3쪽까지 넘어갔습니다. 미국 기업 E-잉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술 용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얘기하고 전자잉크를 얘기하죠. 전자잉크 답이 나왔죠? 전자잉크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두 겹의 얇은 전자종이 사이에 사람의 아주 작은 머리카락 크기만큼 마이크로 캡슐을 수백만 개를 넣어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등의 기술적 용어는 생략.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전자책 리더가 일단 킨들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하나 더 알아두실 것, 킨들이라고. 아마존닷컴에 킨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자책 리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실 것. 기술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대신에 전자잉크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도 일단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거
이거는 토론 주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토론 주제에 불과 2, 3년 전에 트렌드 변화가 뭐냐면 뭘 갖다 붙였냐면 주제로 많이 논제로 올려놓은 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조만간 인구가 떨어질 날이 2025년인가 이때 예측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증가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대비책과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 토론하는 거, 시키는 거. 근데 상당히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피상적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는커녕 제대로 개념도 숙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아이러니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뭘까요? 그거에 관련되는 용어들이에요. 가장 돈을 많이 쓰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어차피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사례가 돼서 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서서히 느려지고 소비도 뭐 아울러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인구 통계 전문가가 만든 용어로서 넓게는 생산 가능 인구의 줄 쫙 끊으실 건 15세와 64세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들이 왜 소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는 덩달아 떨어지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고 이 그래프가 이 용어를 만들었다. 핵심 소비층이 감소하는 인구 절벽이 시작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인구 절벽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에 이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내수 불황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례 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죠.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보통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에 인구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났는데 바로 주니어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베이비 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바로 미국이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일단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교롭게 58년 여러분들 유별나죠. 왜 58년 개띠 운운하면서 장난처럼 얘기하는 그 말이 한국전쟁이 53년에 종전됐으니까 그때 태어났던 세대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54년부터 58년에. 그죠? 58년이 바로 정점이었고 그들은 뭘로도 시험을 봤냐면 유치원 들어가는 또 시험 봤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58년 개띠 하면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으로 알아달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하는 세대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내놓겠죠. 그러면 인구가 자기 세대는 높았지만 그걸 소비하거나 아니면 팔아줄 수 있는 세대는 적겠죠. 그죠? 이 갭이 되게 큰 거야. 결과적으로 자산의 전반적인 평가 기준이 낮춰지겠죠. 그죠? 경기에 일단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구 절벽에 따라오는 의미예요. 그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옆에다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출산 문제고 고령화 문제예요. 그죠?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이 용어를 나는 하나의 일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면은 사실 면접 준비도 아울러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